지은이 아빠님, 현재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 Q&A 올려봅니다. 본인 34세, 부인분은 36세, MBA 석사 졸업하셨고 부인분은 석사 재학 중, 남편분은 경영학 전공하셨고 부인은 에너지공학 전공, 두 분 다 공무원이세요. 12년 차, 13년 차, 두 분 모두 토익 800점대, 굉장히 좋습니다. 가용 자금은 퇴직할 때 퇴직금 5천만 원, 20년을 못 채웠으니까 아마 일시불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한 채 플러스 기타 자금 한 3천만 원 현찰로 저축해 놓고 계세요. 그다음에 자녀가 7세, 아들이 2024년 출생 예정이세요.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고 당연히 1학년 아이가 특별한 관심사항은 있기가 힘들죠. 근데 올해 전반기에 미국 단기 교육, 아마 부모님이 어디 그 남편분이 어디 연수 같은 걸 다녀오셨던 모양이에요.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킨더 1학기, 그러니까 K학년, 한국으로 치면은 만 5세 반인가 이게 그럴 거예요. 일반 공립초등학교의 부설 유치원 이런 과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는 이걸 프랩 학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K학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민 희망 국가는 캐나다 혹은 미국, 여동생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동생 남편이 미국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연금 수령자가 되려면 약 8년 추가 복무를 해야 되고, 그쵸. 근데 문제는 이민 시기가 빨라야 할지 연금 수혜를 만들어 놓고 자금 기반이 있을 때 이민 시도할지 고민. 연금 기준 만들면 딸의 나이가 대략 고등학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따님이 선진국의 공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영어도 원어민이 되고 뭔가 글로벌한 레벨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사라지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또 부모님이 하필 둘 다 공무원인데 이거 하여튼 8년 채우면은 어쨌든 둘 다 두 분 하다못해가 아니라 한 300만 원씩은 나오지 않나요, 월? 그러면 두 분 연금이 300만 원씩 300만 원씩 600만 원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무원 그 연금이 어디까지 망가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두 분이서 평생 동안 연금 한 600만 원 못 받아도 5, 600만 원 합산하면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냥 무작정 그만두고 미국 가세요, 캐나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컬리지 후 취업을 위한 취업을 통한 영주권 도전, 이거는 말리고 싶어요. 네? 공무원을 그만두고 어디 이민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방법들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 블로그에 올린 수많은 글들이 있거든요. 캐나다 유학 후 이민으로 한번 제 블로그의 글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컬리지 유학 후 취업이 승산이 매우 낮아요. 이거 가장 최근 거 지난달에 제가 올린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은 캐나다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어요. 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매년 한 40만 명씩 신청을 해요. 40만 명씩. 신청을 40만 명 하는데 실제로 승인되는 사람 10만 건 내외예요. 2022년에 5만 건 승인됐어요. 접수까지 한 사람, 접수를 40만 명 했는데 5만 건 승인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반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중에 반이 여기 어디 보면은 그 중에 반이 인도예요. 2022년에 4만 6천 명 승인됐거든요. 그 중에 반이 인도인이에요. 한국인은 없어요. 이 2020년 통계에.
옛날엔 있었어요. 2020년에 한 1000명 있었어요. 1600명. 그리고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막 특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냥 어디 그 취업을 해서 이름이라도 올리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영주권 다 주겠다 한 번 했을 때 미친 숫자가 한 번 나왔어요. 한국인이 3000명, 3131명. 하지만 2022년에 폭망 없어요. 그럼 한국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유학을 가느냐? 매년 1000명씩 가요. 2019년에 17,000명 갔어요. 20년에 10,000명, 2021년 10,000명, 2022년 준까지 6월까지 5,000명. 그러니까 또 10,000명 갔겠죠. 이거는 학생 비자 주신청인만 10,000건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문의해 주신 분 볼까요?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럼 한국인이 주신청인이 학생 비자 받아가지고 가족까지 따라 들어가면은 한 4만 명씩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지만 승인은 아까 어디 갔었죠? 예. 2022년 승인은 파키스탄보다 낮다. 그러니까는 900명 이하라는 얘기죠. 어디 요 아덜스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한국인은. 그렇게 확률이 낮아요. 더군다나 또 나이로 볼까요? 제가 나이 통계를 여기다가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 과거 자료들 보면은 40세가 넘고 여기 나이 자료 있네요. 자, 지금 이분 나이가 34세예요. 만 나이가. 남편분 주신청인으로 한번 볼게요. 뭐 부인 하여튼 뭐 두 분 평균 내서 35세로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35세로 어학연수 좀 하다가 컬리지 졸업해요. 그러면은 몇 세예요? 35세에서 39세 사이일 거 아니에요. 전체 영주권 익스프레스 엔트리 그 승인자의 13%밖에 안 돼요. 승인자의 반이 인도인인데 또 승인자의 반은 29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39세를 넘겼다.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가지고 경력 쌓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하는 시점이 4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확률이 5%로 떨어져요. 그나마 그 5% 안에 들려면은 이공계 스템 레벨의 석사 학위 정도는 돼야 돼요. IELTS 7.0, 8.0 넘는 거는 기본이고 필요하면은 프랑스어도 더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추가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승산이 될까 말까 한데 컬리지 취업을 통한 영주권 도전을 시도하겠다. 이거는 절대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경영학 전공이라서 스템은 내가 당장 못 가겠다. 캐나다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미국에 친척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미국이 날 수도 있는 게 왜? 미국은 대학원 졸업 후에 취업만 되면은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만 해주면은 영주권 승인이 될 수가 있어요. 캐나다는 고용주가 나를 스폰서를 해줘도 아까 계산했었던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일정 수준을 못 넘기면은 고용주가 나를 설사 채용해줘도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접수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고. 경영학 전공이면은 차라리 미국 CPA, 미국 대학원 다니면서 미국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취득한 후에 하다못해 교민들 많은 동네에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이라도 취업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취업을 해도 영주권 신청을 EB3, EB2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영학 전공, 경영학 석사 공무원 하시던 분이 무슨 갑자기 컬리지 가가지고 자동차 정비 목공 쪽으로 다니고 취업을 도전한다? 이게 전형적인 사실상 이민 사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동차 정비나 목공은 아주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유학원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유학원들에서 이런 컬리지에 자동차 정비나 목공 관련해가지고 유학을 하면은 이민이 취업도 잘 되고 이민도 잘 된다고 뻥을 치는 이유는 그 컬리지에서 그 유학원에 주는 커미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는 학비에 작게는 10%에서 심하게는 20%, 30%까지도 유학원에 커미션으로 지급이 돼요. 왜? 컬리지는 현지인들이 컬리지를 가면 학비 거의 안 내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아주 저렴한 학비를 내거나 그것도 뭐 정부 보조금으로 받아서 교육하는데 한국 유학생이 그 컬리지를 등록하면은 학비를 1년에 최소 10,000불에서 뭐 11,0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컬리지 입장에서는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데려다가 자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유학생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돈이 되니까는 유학원들에다가 커미션 뿌리고 홍보하고 뭐 광고하고 뭐 영주권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개뻥을 치면서 한국 학생들만 죽어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컬리지 가보면 현지 학생들도 없어요. 심하게는. 또 현지 학생들이 있는 과정은 취업이 잘 되는 과정. 무슨 뭐 산학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예 뭐 취업이 보장된, 한국으로 치면 요새 무슨 뭐 계약학과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는 또 유학생은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은이 아빠님은 캐나다 컬리지 취업을 통한 컬리지 유학 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도전은 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때려치고 도전할 만큼 좋은 경로가 아니에요. 공무원을 때려치고 도전할 정도가 되면은 전문직 자격증 하나는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 회계사 자격을 추구할 수 있는 미국 그 MBA는 아니지만은 그 텍스라든가 뭐 텍세이션이라든가 어카운팅에 특화가 된 석사 과정들이 있어요. 이미 경영학 전공자고 한국에서 MBA도 있고 하니까 그런 대학원 입학 허가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비싼 학교 안 가도 돼요. 어차피 AICPA는 그 자격증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학교에 AICPA 나오면 뭐 더 좋은데 취업 뭐 빅4에 뭐 자리를 더 잘 잡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무슨 뭐 텍사스, 유타, 아리조나, 콜로라도 이런 지역의 주립대학에서 뭐 장학금이라도 뭐 반장학금 50% 장학금이라도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 뭐 그럼 요새 중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다 잘리기 때문에 학생 비자가 그 미국에서는 유학생들 입학이 훨씬 쉬워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쪽의 회계나 세무 쪽 대학원을 좀 특화해서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경영학 전공이면은 여전히 IT 분야, 스템 분야의 경험이나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생 코딩부터 새로 배우는 뭐 그런 과정 도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자동차 정비나 목공보다는 차라리 코딩이 쉬워요. 제 경험으로는. 하다못해 자바라도 좀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졸업한 다음에 어디 주니어급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캐나다 컬리지에서 자동차 정비 배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승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두 분이 다 때려치고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를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이 많아가지고도 회계 공부해가지고 대성한 분들 많아요. 제가 이거 데자뷰 현상인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몇 주 전에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막 나이 엄청 먹은 후에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한인 회계사 성공하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어디 뉴스에 나온 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여기 할아버지 나이 30 넘어가지고 회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회계사로 지금 이 나이까지 활동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기사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도대체 추정을 해보면은 몇 살 때 나이 몇에 미국에서 새롭게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는가.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회계사로 현업으로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 보면은 미국에 정착한 지 40년 됐고 이분이 무슨 서강대 출신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198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실리콘밸리에서 뭐 선생님이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문의해 주신 분 중에 선생님 있으셨죠? 선생님. 한국사 무슨 뭐 영어 선생님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똑같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포항제철 중고등학교에서
2년간 윤리를 가르치며 완전 문성의 끝판왕이죠. 서강대 교육철학 전공 똑같아요. 아까 문의해 주신 분하고 똑같아요. 한국사 전공하고 교육학 대학원 다니신 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1985년도에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뭐 이게 교육철학 전공자셨으니까 처음에는 심리상담 뭐 이런 걸 전공해가지고 뭐 공부를 뭐 석사까지 하셨는지 박사까지 하셨는지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고 뭐 하는 게 꿈이어가지고 공부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이 그 유학 왔던 부인분은 간호사로 일찌감치 취업이 된 거예요. 근데 간호사로 취업을 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는 무슨 심리 상담 뭐 이딴 거 공부해가지고 박사 한 다음에 뭐 교수로 취업하는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실용적인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눌러 앉는 게 더 낫겠다. 스탠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가서 교수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리 상담, 임상심리거든요. 이게 임상심리는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상담과 해외에서는 임상심리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심리상담, 임상심리 뭐 이런 걸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임상심리사가 개업해가지고 정신과 의사처럼 뭐 상담해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선 그 제도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임상심리사에 대한 자격을 아주 무슨 정신과 의사 비슷하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없어요. 해외에서는 임상심리사라는 직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랑 뭐 똑같이 대우해준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자기가 개업을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심리하는 상담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나 그래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부인분이 그거를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대충 깨달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내가 일해보니까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을 때하고 엄청난 대우의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도가 의사가 아니면은 뭔가를 개업해가지고 무슨 의료 활동 비슷한 것조차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점 빼는 것도 의사 아니면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점 빼는 거는 무슨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어디 직업학교에서 무슨 이거 피부관리사 자격만 취득한 사람들도 레이저 쏘고 그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에서는 의사 아니면은 피부과 시술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감기 처방도 하고 무슨 뭐 피부 이런 거 얼마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은 가끔 혹시라도 뭐 미국이나 유럽에 뭐 여행 오실 때 주변에 한번 피부과가 아니라 피부 관리실, 피부 미용실 이런 데 관리해서 한번 피부 관리 받아보시면은 한국보다 싼데? 한국보다 제모가 싼데? 제모해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네? 이런 거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무슨 쓸데없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분은 스탠퍼드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나서도 다시 회계를 공부해가지고 뭐 나이 한 30 뭐 넘어서 시작을 했겠죠. 회계사가 돼가지고 98년도부터 이때 회계협회가 설립됐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회계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캐나다 이민 비추해요. 이 조건에서 특히나 캐나다 이민도 뭐 캐나다의 석사 과정인데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도전하겠다.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컬리지 레벨 완전 비추. 그리고 이왕 회계사로 공부하고 취업을 시도한다? 미국이 훨씬 더 승산이 높아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AICPA 취득한 다음에 한국계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뭐 인사총무 회계 담당자로만 취업이 돼도 영주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미국에 지금 그런 회계 담당자 수요가 엄청 많아요. 한국계 기업들에. 왜냐? 자, 삼성 반도체 공장 텍사스에 짓죠. 무슨 뭐 LG니 SK니 무슨 배터리 공장 어디 조지아 이런 데에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형 공장에 하나 들어가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뭐 1차 하청, 2차 하청 협력 업체들도 우르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이 다 영어가 가능하고 한국 회계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한국말도 이해하고 미국의 옛날에는 그걸 US 갭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IFRS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거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은 그게 쉽겠어요? 미국의 교민 2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업무, 더군다나 이런 한국식 회사들에서 그런 한국식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민 2세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민 1세대들은 그런 데라도 먼저 이제 내가 선점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영주권 받고 경력 쌓고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테크트리를 되게 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취업 잘 되는 거 1등을 꼽아라 IT, 그 다음에 2등을 꼽아라 하면은 무슨 뭐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런 게 아니라 회계 전공이에요. 놀랍게도. 왜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회계 신고, 세무 신고, 연말정산 하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안 해줘요. 그 개인들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제때 못하면은 벌금 내고 심하게 형사처벌 받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들이 다 세무 신고를 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도 다 해야 돼요. 자산 신고, 소득 신고 이거 제때 못하면은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회계사, 미국 세무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도와가지고 독일에 오신 AI CPA 분들이 있는데 정말 100%다 취업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혹시 취업이 됐다가 아 나는 이미 자산도 충분하고 뭐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취업한 데에 연봉이 뭐 한 6만 유로밖에 안 주더라. 그래서 난 그냥 당장 일 안 할랜다. 이런 분은 있었어요. 혹시 이런 분은 있었지만 미국 AICPA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회계 자격증으로 독일, 미국도 아니고 독일에서 취업한 분들이 100%예요. 잘 믿기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다시 지은이 아빠님 차라리 USCPA, AICPA 도전하셔라. 캐나다 컬리지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그 할아버지 보세요. 나이가 지금 언뜻 봤을 때 60대를 훨씬 넘고 70대를 넘으셨을지도 모르는 아니 70대까지는 안 되셨으려나? 그 나이인데도 현업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왜? 내가 개업해서 일을 하는 거니고 뭐 교민들 상대로 뭐 외국 사람 상대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늙어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직업의 미덕은 내가 혼자서 그냥 어디 뭐 골방이라도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일을 하면은 나이 60이든 70이든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회계 업무, 세무 업무만 잘 처리해주면은 그 사람 얼굴을 볼 일도 없다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독일에서 활용하는 회계사가 4명이에요. 독일 세무사. 스토이어 베라터가 미넨에 하나, 슈투트가르트에 하나, 프랑크푸르트에 하나, 베를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저희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는 베를린에 있고 그리고 룩셈부르크에도 저희랑 같이 일하는 회계사가 시내 바깥쪽에 저쪽 뭐 룩셈부르크 북쪽에 좀 못 사는 동네에 있는 그 회계사가 하나 있는데 변호사 회계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희 업무상. 그 중에서 얼굴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회계사. 왜냐면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살아가지고 하도 그 회계사가 그 세무사가 저보고 얼굴 한번 보자고 뭘 우리한테 뭐 더 비싼 서비스를 팔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왜냐면 이렇게 매출이 연동이 되면서 그 세무사 단가가 결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법인의 매출 수익이 높아지면은 그 회계사 비용도 비싸져요. 세무사 비용도 그거에 비례해서 그 고시된 그 비용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그때 막 매출이 조금 막 올라가던 뭐 그런 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던 어떤 법인에 그래서 그때 한번 본 세무사 말고는 다른 회계사 변호사 물론 이제 화상회의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회계사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무사 회계사의 또 장점이 나는 어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놀면서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지금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날씨 우울하거든요. 툭 하면 눈 오고 요새 미넨에도 폭설 내려가지고 뭐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도 빨리 져요. 위도가 높기 때문에. 해도 늦게 뜨고 해도 빨리 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우울하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해가 빨리 지고 늦게
져가지고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 여름에는 참 유럽이 날씨가 좋은데 겨울에는 우울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던가 무슨 막 크리스마스 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구를 막 동네방네 뭐 시내에 막 열심히 켜놓는다든가 이런 풍습이 생긴 거거든요. 날이 우울하니까. 근데 내가 세무사 회계사면은 미국 세무사 미국 회계사면은 그냥 어디 방콕, 푸켓, 뭐 치앙마이, 뭐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데서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은이 아빠님 다시 보세요. 자동차 정비 원격으로 근무 가능해요?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목공 가능한가요? 목공도 내가 가구를 뭐 내 공방에서 나 혼자 가구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짠 하나씩 비싸게 팔겠다. 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어디 공사장에 가가지고 문짝을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목공도 이제 이런 문짝을 해놓는 소목 이런 가구 만드는 목공이 있지만은 되게 조이너라고 그래가지고 집 지을 때 뭐 뼈대를 세운다던가 지붕을 올린다던가 하는 목공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계, 세무 이 지식은 굉장히 유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과목만 지금이라도 몇 과목 더 들으면은 호주에서 CPA 자격증 딸 수 있는 뭐 그런 레벨이거든요. 제가 다녔던 경영대학원에서 그 겹치는 과목들이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몇 과목만 더 들으면 호주 CPA 따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뭐 하다가 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뭐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그런 거 공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은이 아빠님 저는 미국 CPA 권해드리고 싶다. 혹은 캐나다, 호주도 괜찮다. 근데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나이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요. 영주권으로 넘어갈 때. 캐나다나 호주는 나이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이 점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깎이면은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해도 내가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